드립니다. 장롱 속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내 돈을 탐내. 무능하다며 무시하고 짐짝처럼 버린 남편이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장롱 속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이 찢어진 것 같았다. 단순히 비가 내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쏟아붓는 폭우는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며 튀어올랐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방패처럼 치켜들고 종종 걸음을 쳤다. 차들은 신경질적인 경적을 울리며 물보라를 일으켰고 도시는 회색빛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한가운데 마치 세상에서 도려내진 듯 멈춰 선 여자가 있었다. 주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우산은 없었다.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얇은 카디건은 빗물을 잔뜩 머금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다. 빗물이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흐렸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건너편 대형 빌딩 옥상에 걸린 거대한 전광판이었다. 잿빛 하늘 아래서 홀로 번쩍이는 그 전광판만이 이 거리의 유일한 태양 같았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화면 속의 남자는 완벽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여유로운 미소. 그는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자막에는 익명의 기부 천사 그룹에 숨겨진 실세 강대현 대표 100억 사회 환원이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다. 주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고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부정이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지만 주연은 비틀거리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 기자가 남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강 대표님, 젊은 나이에 이런 막대한 성공을 거두고 또 그것을 아낌없이 기부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강대현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빗속에 서 있는 주연과 눈을 맞추려는 듯 했다. 그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주연이 알던 눈빛이 아니었다. 아니, 그녀가 안다고 착각했던 눈빛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주연의 고막을 때렸다. 인내심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가장 비참한 순간을 견뎌내는 인내심이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완벽한 타이밍을. 주연은 숨을 들이켰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거짓말이야. 그녀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건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그냥 무능한 밥벌레였어. 내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집 구석방에 얹혀 살던 식충이었다고. 주연은 악을 쓰듯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화면 속 대현은 여전히 품위 있게 미소 짓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생쥐꼬를 한 주연은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적셨다.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하는 손님이다. 주연은 진흙탕 섞인 빗물 위에서 오열했다. 그녀의 머릿속 시계가 빠르게 뒤로 감기기 시작했다. 남자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아니 그녀가 남자의 얼굴에 가면을 씌워놓고 마음대로 조롱했던 그 시간으로. 시간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대현은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옆자리를 확인했다. 킹사이즈 침대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잠든 안에 주연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대현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 그의 등은 구부정했다. 그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체화된 패배자의 자세였다. 주방으로 들어선 대현은 능숙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냉장고를 여는 손길, 도마 위에 칼을 올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안방에서 잠든 주연의 단잠을 깨울까봐 그는 숨을 죽이며 칼질을 했다. 오늘 메뉴는 콩나물국이었다. 어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주연을 위한 해장국이었다.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대현은 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조금 싱거운가 싶어 소금을 넣으려다 멈췄다. 주연은 짠 음식을 싫어했다. 얼굴이 붓는다며 질색을 했다. 그는 다시 국자를 내려놓고 멸치 육수를 더 우려냈다. 식탁 위에는 주연이 좋아하는 반찬 3가지를 정갈하게 담아 각을 맞춰 올려두었다. 젓가락의 방향, 물컵의 위치까지 완벽했다. 그 모습은 마치 남편이라기보다 잘 훈련된 가사 도우미에 가까웠다. 오전 7시.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대현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히며 현관 쪽을 바라봤다. 주연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일어나셨어? 속은 좀 괜찮아? 대현이 짐짓 밝은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갔다. 하지만 주연은 대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투명 인간을 대하듯 그를 지나쳐 냉장고로 향했다. 그녀는 거칠게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국 끓여놨는데. 콩나물국이야. 시원하게 잘 됐어. 한 술이라도 뜨고 출근해. 대현이 식탁 의자를 빼주며 권했다. 주연은 그제야 대현을 바라봤다. 경멸과 귀찮음이 적나라하게 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젖은 컵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냄새나. 주연의 첫마디였다. 집안에서 쿰쿰한 냄새 난다고.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환기 하나 제대로 못해? 아침부터 음식 냄새 몸에 배는 거 딱 질색인 거 몰라? 아, 미안해. 비가 올 것 같아서 창문을 닫아놨는데. 금방 냄새 뺄게. 그래도 빈속에 가면 속 쓰리잖아. 됐어. 당신이 끓인 국 먹으면 속 더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비켜. 주연은 대현의 어깨를 밀치고 욕실로 들어갔다. 쾅 하고 닫힌 문 뒤로 샤워기 물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대현은 멍하니 서 있다가 힘없이 식탁으로 돌아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국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았다. 대신 뚜껑을 덮어 한쪽으로 치워뒀다. 자신이 나중에 먹으면 되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면 또 잔소리를 들을 테니까. 30분 뒤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주연이 나왔다. 명품 정장에 화려한 액세서리, 짙은 화장. 그녀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의 표본이었다. 반면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은 대현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현관 전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주연 뒤로 대현이 쭈뼛거리며 다가갔다. 저기, 주연아. 주연은 거울을 통해 대현을 노려봤다. 립스틱을 바르던 손길이 멈췄다. 왜 또? 아침부터 징징거리지 말고 용것만 말해. 나 바빠. 그게 오늘 관리비 나가는 날이라서. 그리고 쌀도 떨어졌고 세제도 사야 하고. 대현은 말끝을 흐리며 주연의 눈치를 살폈다. 주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거실 바닥을 긁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백을 거칠게 열더니 지갑을 꺼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남자가 돼서 자존심도 없어? 3년이야, 3년. 그동안 생활비 한 푼 벌어온 적 있어?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오면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라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얼른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리? 무슨 자리? 당신 같은 고졸 무직자를 써주는 데가 요즘 어디 있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내 덕에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비 안 맞고 밥 굶지 않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주연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대연의 손에 쥐어주는 대신 현관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팔랑거리며 떨어진 돈이 대연의 발치에 멈췄다. 이거면 됐지? 남은 돈으로 당신 담배나 사 피우든지 과자를 사 먹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나 오늘 늦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주연은 구두를 신었다. 대연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문이나 닫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주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도어록이 잠기는 전자음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대연은 한참 동안 현관문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흐느끼는 것일까? 아니,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비굴함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대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주연이 아는 낡은 구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주방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아래 숨겨져 있던 최신형 암호화 폰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패턴을 풀고 어딘가로 메시지를 보냈다. 미끼는 물었나?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예, 회장님. 그쪽에서 먼저 접촉해 왔습니다. 예상대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대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비웃음이었다. 그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냈다. 아파트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주연이 그 차의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주연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까지 선명했다. 민수였다. 주연의 직장 상사이자 그녀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치켜세우던 그 내연남. 즐겨도. 대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 주연 앞에서 쩔쩔매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단단하고 위험 있는 저음이었다. 그 차가 너희를 태우고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낭떠러지일 테니까. 대연은 서재로 향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책장으로 가득 찬 방이었다. 그는 책장 세 번째 칸에 꽂힌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을 눌렀다. 찰칵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책장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뒤쪽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어두운 공간 안에는 대형 모니터 3대가 켜져 있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주가 그래프와 기업 관계도 그리고 주연과 민수의 통화 내역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화면 한쪽에는 민수의 횡령 증거들이 차곡차곡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대연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푸르게 비췄다. 그는 3년 전을 떠올렸다. 그룹 내의 경영권 분쟁, 이복 형제들의 살해 위협,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 비투성이가 된 채 빗길을 기어가던 자신을 발견하고 119를 불러준 것은 주연이었다. 그때는 그녀가 천사처럼 보였다. 기억을 잃은 척, 갈 곳 없는 척하며 그녀의 곁에 머물렀던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그녀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대연에 가진 것이 없음을 확인하자마자 태도를 바꿨다. 무시와 조롱, 그리고 외도. 대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기록해왔다. 3년이면 충분히 참았어.
대연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타닥타닥 경쾌한 타자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는 민수가 다니는 회사의 지분을 쪼개서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제 청구서를 보낼 시간이야. 내 인생을 3년이나 낭비하게 만든 가, 그리고 감히 주인을 물려고 한 개들의 죄가. 화면 속에서 주연과 민수가 탄 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대연은 그 붉은 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폭우가 쏟아지는 창밖의 하늘보다 더 어둡고 깊었다. 그날 오후 폭우는 그치지 않았고 대연의 설계는 더욱 치밀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주연이 회사에서 민수와 히히덕거리며 대연의 험담을 안주 삼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그 시각, 대연은 이미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 밑을 파내고 있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였다. 주말의 오후는 평화롭지 않았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헐적으로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는 집 안의 공기를 눅눅하게 만들었다. 대연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나무 바닥의 결을 따라 힘을 주어 닦아낼 때마다 뽀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곧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에 묻혔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주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 퇴근길에 들려주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한 옥타브 높은 교태가 섞인 목소리였다. 들어와요, 부장님. 집이 좀 누추하죠? 혼자 살면 더 넓고 좋은 데로 갈 텐데 짐이 하나 있어서. 누추하긴. 주연 씨 센스면 안 봐도 뻔하지. 아, 여기가 그 사랑의 보금자리인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굵고 느끼한 저음. 대연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올 것이 왔다. 민수였다. 주연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능력 있는 상사. 그리고 매일 밤 주연의 통화 목록을 채우던 그 이름. 대연은 급히 일어나 앞치마를 매무새를 다듬고 현관으로 나갔다. 주연은 민수의 우산을 받아 털고 있었고 민수는 젖은 구두를 신은 채로 거실 입구까지 들어와 집 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명품 로고가 박힌 벨트, 번쩍이는 시계, 기름진 머리카락. 대연이 조사한 프로필 사진보다 실물은 훨씬 더 탐욕스러워 보였다. 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대연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패배자의 연기는 디테일이 생명이었다. 민수는 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대연이 현관에 놓인 신발장이나 벽지와 다를 바 없는 무생물인 것처럼 시선을 주연에게 고정했다. 주연 씨, 저 사람이 그 남편분? 네. 인사해. 이쪽은 우리 회사 기획조정실 최민수 부장님. 이번에 내 승진 심사 맡아주신 분이야. 주연의 말투는 차가웠다. 대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강대연입니다. 아내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라고. 아, 예. 뭐. 민수는 대연의 말을 자르며 대충 손을 휘적거렸다. 악수를 청하지도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신고 있던 구두를 대연의 발치에 벗어던지듯 놓았다. 흙탕물이 묻은 구두코가 대연의 양말에 닿았다. 거실이 좀 좁네. 뷰도 별로고. 이런 데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민수는 거침없이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주연이 그 뒤를 따르며 대연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뭐해? 손님 오셨는데 멀뚱히 서서. 커피라도 내와야 할 거 아니야. 아, 믹스 말고. 부장님 입맛 까다로우시니까 원두 갈아서 드립으로 내려. 물 온도 90도 딱 맞춰서. 할 줄 알지?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알겠어. 금방 준비할게. 대연은 민수가 벗어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주방으로 향했다.
등 뒤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참 순하네. 말이 남편이지 그냥 머슴인데? 머슴은 무슨. 밥만 축내는 식충이죠. 부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평소엔 군뱅이가 따로 없어요. 대연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원두 분쇄기를 꺼냈다. 드르륵 드르륵.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거실의 대화 소리를 잠시 덮었다. 대연은 원두 가루의 향을 맡으며 호흡을 골랐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주전자 물을 올리며 소매 끝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의 작동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재킷을 벗어 소파 등받이에 걸쳐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주연은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과일을 깎아내온 접시를 민수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거 드세요. 백화점에서 산 거라 당도 높아요. 주연 씨가 주면 독사과라도 먹어야지. 그런데 말이야, 아까 차에서 하던 얘기 계속해보자고.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후회해. 내가 정보통한테 들은 소스인데 다음 달에 바이오 관련주 하나가 터질 거야. 이건 내부자 아니면 절대 모르는 정보야. 주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근데 종잣돈이 문제라서요. 제가 모아둔 돈은 적금 깨도 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천? 아이고 주연 씨. 배포가 그것밖에 안 돼? 최소 3억은 넣어야 인생이 바뀌지. 3천 넣어봤자 과자값밖에 더 벌어. 이 집 자가라며.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던 대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필터를 적시며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네, 자가는 맞는데. 대출이 좀 끼어 있어서요. 그리고 명의가. 주연이 주방 쪽을 힐끔거렸다. 민수가 콧방귀를 뀌었다. 저 양반 명의라고. 그럼 더 쉽네. 저렇게 맹에 빠진 사람이 뭘 알겠어? 요즘 담보대출 금리도 좋은데 몰래 받아서 한탕하고 수익 나면 원금 갚고 남은 돈으로 집 넓혀가면 되잖아. 저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차피 주연 씨가 벌어서 갚는 이자인데 권리는 주연 씨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인감도장이랑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에이, 같이 사는 사이에 그게 뭐 어려워? 술 한 잔 먹여서 재우고 찾으면 되지. 아니면 내가 아는 법무사 소개해 줄까? 서류 작업 깔끔하게 도와주는 친구 있어. 주연 씨, 나 못 믿어. 민수가 주연의 손등을 덮으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대연은 다 내려진 커피 잔을 트레이에 담았다. 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했다. 그는 표정을 다시 무능한 남편 모드로 세팅하고 거실로 나갔다. 커피 드세요. 케냐 AA 원두입니다. 산미가 조금 있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대현이 무릎을 굽히고 탁자에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민수는 대현을 쳐다보지도 않고 커피 잔을 들어 올렸다. 후룩 하고 소리를 내며 한 모금 마신 민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좀 식었네. 그리고 난 산미 있는 거 별로인데. 주연 씨, 남편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커피 하나 제대로 못 타서야 어디다 써먹겠어? 민수는 커피 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커피가 튀어 대연의 손등에 묻었다. 뜨거운 액체였지만 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됐어. 입맛 버렸네. 주연 씨,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 여기 공기도 탁하고 누가 옆에서 알짱거리는 거 신경 쓰여서 깊은 얘기를 못하겠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연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일어났다. 그럴까요? 저도 답답하던 참이었어요. 여보, 나 부장님이랑 업무적으로 상의할 게 있어서 나가서 저녁 먹고 올게. 들어오지 마. 기다리지도 말고.
주연은 대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핸드백을 챙겼다. 민수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대연의 어깨를 툭툭 쳤다. 집 잘 지키고 있어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집이라도 잘 지켜야지. 안 그래? 민수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대연은 허리를 숙인 채 그들이 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막이 찾아왔다. 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굴욕적인 표정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민수가 마시다 만 커피 잔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손등에 묻은 커피 자국을 혀로 핥았다. 썼다. 하지만 그 쓴맛이 대연의 정신을 맑게 깨웠다. 집을 담보로 잡겠다. 대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까 녹음된 파일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다. 대연은 민수가 앉았던 소파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가죽 소파가 엉덩이 모양대로 눌려 있었다. 그는 주방에서 소독용 에탄올을 가져와 소파를 미친 듯이 닦기 시작했다. 박박 문지르는 그의 손길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더러운 것이 묻은 자리를 도려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는 소파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닦고 또 닦았다. 그래, 가져가 봐. 그 집이 너희의 무덤이 될 테니. 대연은 청소를 멈추고 창가로 다가갔다.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우산을 함께 쓰고 나가는 두 남녀의 모습이 보였다. 주연이 민수의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젖히며 웃고 있었다. 대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길어온 덥수룩한 머리카락, 생기 없는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열렸다. 모니터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대연은 민수가 언급한 바이오 관련주를 검색했다. 신성바이오. 겉보기에는 유망한 신약 개발 회사처럼 보였지만 대연의 정보망에 따르면 이미 임상 실패를 숨기고 주가를 조작하고 있는 껍데기뿐인 회사였다. 민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작전 세력의 말단 하수인일 뿐이었다. 대연은 키보드를 두드려 가짜 보고서를 하나 작성했다. 발신인은 금융계에서 유명한 익명의 애널리스트로 위장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신성바이오 다음 주 초대형 호재 발표 예정. 목표 주가 500% 상향. 이 메일은 민수에게 갈 것이 아니었다. 민수가 정보를 얻는 그 정보통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민수에게 전달되도록 우회 경로를 설정했다. 믿고 싶게 만들어주지. 내가 본 정보가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줄게. 대연은 엔터키를 눌렀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이제 민수는 확신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주연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라고. 밤이 깊어갔다. 대연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다. 째깍째깍. 그것은 주연과 민수의 파멸을 카운트다운하는 소리였다. 그는 기다림에 익숙했다. 사냥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총알이 아니라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숨을 참는 인내심이었다. 대연은 식탁 위에 놓인 주연의 사진을 엎어버렸다. 액자 유리가 탁자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잘 가라, 내 3년의 연극이여.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주연은 대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초조해 보였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보였다. 대현은 그녀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범죄의 문턱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탐욕과 양심 사이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탐욕과 두려움 사이의 줄다리기였다. 그날 밤은 유난히 천둥번개가 요란했다. 대연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물론 자는 척이었다. 그는 등만 돌린 채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깊은 잠에 빠진 연기를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끼익. 기름칠이 필요한 경첩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어둠 속에서 주연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침대 위에 대연에게 고정되었다. 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주연은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 화장대 서랍 쪽으로 향했다. 대연은 실눈을 뜨고 거울에 비친 주연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불빛이 서랍장을 비췄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발그락. 잡동사니들이 부딪히는 소리에 주연이 흠칫 놀라며 대연 쪽을 돌아봤다. 대연은 코를 한번 크게 골았다. 주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서랍을 뒤졌다. 찾는 것은 인감도장이었다. 대연은 그 도장을 찾기 쉬운 곳, 양말 서랍장 구석에 일부러 넣어두었다. 너무 뻔하게 책상 위에 올려두면 의심할 테니까. 적당히 숨겨져 있으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위치. 찾았다. 주연의 입에서 아주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도장을 쥐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신분증까지 챙겨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희열이 스쳤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이 아니었다. 남편을 완벽하게 속이고 그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정복감이었다. 주연은 도둑고양이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대연은 그녀가 나가자마자 눈을 번쩍 떴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몸을 일으켜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았다. 거실에서는 주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찾았어. 응, 지금 나갈게. 서류 다 준비됐지? 진짜지? 이거 잘못되면 나 큰일 나.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내일 아침이면 대출 승인 날 거고 바로 투자 들어가면 일주일 안에 2배야. 2배. 수학이 넘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다. 주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 1시. 아내의 외출을 막지 않는 남편. 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2배라. 그래, 마이너스 2배가 되겠지. 다음 날 저녁 주연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다. 평소 같으면 씻고 나오라며 잔소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앉아봐. 할 얘기 있어. 대연은 설거지를 하던 고무 장갑을 벗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주연의 눈을 피하며 의기소침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우리 그만하자. 주연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대연 앞으로 밀었다. 이혼 합의서. 대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주연의 도장은 찍혀 있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잘못했어? 밥도 잘하고 청소도 깨끗이 했잖아. 주연아, 내가 더 잘할게. 응? 대연은 식탁 위로 손을 뻗어 주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주연은 질색하며 손을 빼냈다. 징그럽게 왜 이래? 당신이 잘못한 건 없지. 그냥 당신 존재 자체가 싫어. 무능하고 답답하고 미래도 없는 남자랑 3년이나 살았으면 나도 할 만큼 했잖아. 나 이제 숨 좀 쉬고 살고 싶어. 내 인생 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당신이라는 짐 덩어리 달고 가기 싫다고. 짐 덩어리라니.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사랑? 웃기지 마.
그때 당신 불쌍해서 걷어준 거야. 동정심이었다고.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라. 동정심으로는 밥 못 먹여준다는 거. 더 길게 말하기 싫어.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 청구 안 할 테니까 몸만 나가. 이 집은 내 명의는 아니지만 사실상 내가 산 거나 다름없으니까 당신은 권리 주장할 생각하지 마. 주연은 이미 대연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상태였다. 이제 껍데기만 남은 집과 대연을 동시에 버리려는 것이었다. 빚은 대연에게 남기고 자산은 자신이 챙기는 완벽한 계획. 주연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대연은 잠시 침묵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는 척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대연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후회?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신 내보내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텐데. 빨리 찍어. 시간 끌지 말고. 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은 없었다. 주연은 순간 멈칫했다. 대연의 표정이 묘하게 평온했기 때문이다.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해야 할 타이밍인데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차분했다. 그래. 원한다면. 대연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도장을 꺼냈다. 어젯밤 주연이 훔쳐갔다가 몰래 제자리에 돌려놓았던 그 인감 도장이었다. 대연은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꾹. 선명한 붉은 자국이 종이 위에 남았다. 됐지? 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옷 몇 가지와 세면도구뿐인 단출한 짐이었다. 벌써 짐을 다 싸놨네. 뭐야, 당신도 준비하고 있었어? 주연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잘 됐네. 서로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 오늘 밤 당장 나가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대연은 신발장으로 걸어갔다. 3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 신었던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닦고 쓸었던 거실, 수모를 견뎠던 주방, 차가운 멸시가 서려있던 안방. 고마웠어, 3년 동안. 덕분에 많이 배웠어. 뭐? 뭘 배워? 혼자 궁상 떨지 말고 빨리 나가기나 해. 대연은 문을 열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주연은 문이 닫히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드디어 해방이다. 주연은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나 이혼 도장 받았어. 그 인간 쫓아냈다고. 이제 우리 세상이야.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대연은 피식 웃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한층 내려갈 때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달라졌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힘없던 발걸음에 리듬이 실렸다. 아파트 단지 입구 어두운 가로등 아래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다. 빗물이 차체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대연이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건장한 남자가 내려 우산을 받쳐들었다. 뒷좌석 문이 열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김전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대연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차에 올랐다. 차 안은 따뜻하고 안락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향기가 났다. 그가 앉자마자 비서가 태블릿 PC를 건넸다. 지시하신 대로 신성 바이오 지분 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 부장이 방금 회사 자금 50억을 횡령하여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연은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주연과 민수의 통화 내역,
그리고 이체 내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미끼를 덥석 물었군. 대연이 낮게 은조렸다. 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12층 불 켜진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주연이 창가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회장님, 바로 들이닥칠까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니, 아직 일러. 대연은 고개를 저었다. 더 높이 올라가게 놔둬. 구름 위에 닿았다고 착각할 때 그때 떨어뜨려야 뼈가 부러지는 법이니까.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미래를 꿈꾸며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을 기다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 준비해줘. 3년 만에 회장실 공기가 어떤지 확인해야겠어. 이사회 소집하고 감사팀 대기시켜. 예, 회장님.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리무진은 빗물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대연은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3년간의 지옥 같았던 연극은 끝났다. 이제 그는 관객석에 앉아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는 연출자가 되었다. 기대해라, 주연아. 내가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친히 보여줄 테니. 대연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빗소리는 마치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림자의 왕이 귀환했다. 검은색 리무진이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 안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대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저 화려한 불빛 속에서 자신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주연이 사다 준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떠리로 산 과일을 깎으며 그들이 던져주는 푼돈에 감사해야 했던 시간들. 대연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만지작거렸다. 늘 싸구려 고무 시계가 채워져 있던 그곳은 이제 비어 있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부드럽게 차를 세웠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 대연의 본가인 펜트하우스 입구였다. 대연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복귀를 환영합니다.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웅장하게 울렸다. 대연은 고개를 까딱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눈치를 보는 밥벌레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포효와도 같았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렸다. 3년 전 그대로였다. 먼지 한 톨 없이 관리된 거실, 그가 아끼던 미술품들, 그리고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통유리 창. 대연은 거실 한가운데 섰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김전모. 대연이 뒤따라온 비서실장을 불렀다. 예, 회장님. 준비해둔 옷은? 드레스룸에 세팅해 두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 입고 가실 슈트와 평상복, 시계 컬렉션까지 완벽하게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손질을 도와줄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대기 중입니다. 대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남자는 초라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생기 없는 피부, 구부정해진 어깨. 주연이 만든 작품이었다. 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워. 그가 낮게 명령했다. 강대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저 멍청한 놈,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1시간 뒤 드레스룸의 문이 열렸다. 걸어 나오는 남자는 방금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 깔끔하게 넘긴 포마드 헤어, 날렵한 턱선이 드러난 얼굴, 그리고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네이비 슈트.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투르비용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다. 대연은 커프스 버튼을 잠그며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새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주연의 집 거실이 비치고 있었다. 주연은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전화를 하고 있었다. 자기야.
그 인간 나갔어. 아주 속이 다 시원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니까. 위자료? 풋, 그 등신이 뭘 알겠어. 그냥 몸만 나갔지. 응, 내일 백화점 갈 거야. 그동안 그 인간 먹여 살리느라 못 샀던 가방 하나 질러야지. 주연의 목소리는 경박할 정도로 들떴다. 대연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봤다. 그래, 실컷 웃어도. 그 웃음이 비명이 되는 건 순식간이니까. 다음 날 아침 대연은 본사로 출근했다.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고 대연이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임직원의 동작이 멈췄다. 정적. 그리고 이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강 대표님 아니야? 실종됐다던. 맙소사, 진짜 돌아오신 거야? 대연은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직원들의 경악한 눈빛이 그를 쫓았다. 50층 회장실. 대연은 가죽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대표이사 강대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보고해. 대연이 짧게 말했다. 김 전무가 태블릿을 띄워 브리핑을 시작했다. 현재 최민수 부장은 회장님이 심어둔 가짜 정보에 완전히 낚였습니다. 그가 접촉한 투자 전문가는 우리가 고용한 배우입니다. 민수는 그 배우가 주는 정보를 의심 없이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주연 씨 명의로 제2금융권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액수는 3억 원입니다. 3억이라. 집을 날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대연이 펜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3억을 넣어서 2배가 되면 6억이지만 50억을 넣으면 100억이 되니까. 김 전무 판을 좀 더 키워. 어떻게 말입니까? 민수에게 흘려. 이번 작전은 규모가 커서 개미들의 푼돈으로는 참여할 수 없는 VIP 라운드가 열린다고. 최소 투자금 50억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 수익률 1000%짜리 판이라고. 김 전무의 눈이 커졌다. 50억이라면 민수 부장 개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회사 자금에 손을 대겠지. 민수는 지금 재무팀장이 공석인 틈을 타서 임시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 그 권력이 독이 든 성배인 줄도 모르고 마시겠지. 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밖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주연과 민수가 다니는 회사 건물이 성냥갑처럼 작게 보였다. 그들을 괴물로 만드는 건 내가 아니야. 그들 스스로의 탐욕이지. 나는 그저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던져줄 뿐. 대연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그것보다 더 차갑고 더 집요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조였다.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민수는 요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회사에서는 승승장구였고 귀찮았던 주연의 남편은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을 역전시켜줄 확실한 동아줄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고급 일식집의 은밀한 룸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백발의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그는 업계에서 도사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로 위장한 대연의 고용 배우였다. 자네 관상이 아주 좋아. 큰 돈을 만질 상이야. 노신사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황송한 표정으로 술잔을 두 손으로 받았다. 과찬이십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 덕분에 1차 투자에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정말 신통하십니다. 사실 1차 투자의 수익은 대연이 민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조작한 작은 미끼였다. 민수는 그 꿀맛을 보고 이 노신사를 맹신하게 되었다. 허허, 그건 잔챙이들 장난이고. 진짜는 이제부터야. 내가 이번에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큰 판을 하나 짰어. 이건 국가기관도 뒤를 봐주는 확실한 거냐.
바이오 신약인데 FDA 승인이 다음 주에 떨어져. 발표 나는 순간 주가는 10배, 아니 20배는 뛸 거야.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침이 꼴깍 넘어갔다. 20배요? 그럼 1,000만 원 넣으면 2억이 된다는. 쯧쯧 그릇이 작구먼. 자네 인생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이번 판은 VIP 클럽만 들어갈 수 있어. 최소 진입 금액이 50억이야. 50억이요? 민수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에게 50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다. 부담스러우면 관둬. 대기하고 있는 전주들은 줄을 섰으니까. 다만 자네 관상이 좋아서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야. 내일 정오까지 입금 안 되면 기회는 날아가는 거지. 노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을 보였다. 민수는 다급하게 그의 옷자락을 잡을 뻔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허허, 젊은 친구가 패기는 있네. 좋아. 내일 정오까지야. 1분이라도 늦으면 국물도 없어. 민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식집을 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50억. 50억만 있으면 1,000억이 된다. 1,000억이면 회사를 때려치우는 건 물론이고 이 도시의 왕처럼 살 수 있다. 하지만 50억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주연의 집을 팔아 마련한 3억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민수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회사 공금. 현재 회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앞두고 100억 원가량의 유보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무팀장은 공석이었고 결재권은 기획실장인 자신에게 있었다.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만 쓰고 20배 불려서 원금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몰라. 감사 시즌은 다음 달이니까 시간은 충분해.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연아, 지금 당장 만나. 우리 인생이 걸린 일이야. 30분 뒤 두 사람은 모텔 방에 마주 앉아 있었다. 주연은 민수의 설명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기야 미쳤어? 횡령은 범죄잖아. 걸리면 감옥 가.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수의 눈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안 걸려. 내가 다 계산했어. 일주일 뒤에 승인 발표 나면 주식 팔아서 바로 채워 넣으면 돼. 그리고 남은 950억은 우리 거야. 950억이라고. 너 평생 저 냄새나는 회사 다니면서 부장 비위나 맞출 거야? 아니면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살 거야? 하지만 너 그 무능한 전 남편한테 그랬지? 지긋지긋하다고. 돈 없는 서름 지겹다고. 이게 그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릴 기회야. 나 못 믿어? 주연은 침을 삼켰다. 95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눈앞에 명품 가방, 외제차, 최고급 아파트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은 탐욕 앞에서 힘을 잃었다. 알았어. 대신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걱정 마. 완벽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사랑의 포옹이 아니라 공범자들의 비릿한 결속이었다. 그 시각 대연은 사무실 모니터로 두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수의 휴대전화는 이미 해킹되어 있었다. 대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하다고 했나? 대연은 쓰게 웃었다. 인간이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지.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전무 내일 정오야. 민수가 50억을 입금하는 순간 유령 회사의 서버를 열어.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여줘. 그들이 꿈속에서 춤을 추게 만들어. 그리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닿았을 때 사다리를 걷어차.
운명의 날 정오. 민수는 떨리는 검지로 엔터키를 눌렀다. 은행 보안 카드의 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치는 순간까지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체 완료 50억 원. 회사의 비자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신성바이오의 투자조합 계좌, 실제로는 대연이 만든 대포 통장로 흘러들어갔다. 민수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질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 민수는 주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렀다. 두 사람은 대형 TV 화면에 노트북을 연결해 주식 차트를 띄워놓았다. 신성바이오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후 1시. 뉴스가 터졌다. 물론 대연이 언론사에 뿌린 가짜 보도자료였다. 속보 신성바이오, 기적의 항암 신약 FDA 승인 임박. 다국적 제약사와 인수 합병설. 그 뉴스가 뜨자마자 그래프는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붉은색 양봉이 화면을 뚫을 기세로 솟구쳤다. 올라간다. 자기야 봐. 올라가. 주연이 소리를 지르며 민수의 목을 끌어안았다. 내가 말했잖아. 된다고 했잖아. 민수도 흥분하여 소리쳤다. 계좌의 평가 금액이 실시간으로 불어났다. 50억이 60억이 되고 70억이 되고 순식간에 100억을 돌파했다. 2배였다. 단 1시간 만에 50억을 번 것이다. 팔까? 지금 팔아? 주연이 물었다. 아니야, 기다려. 20배라고 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더 올라가. 민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탐욕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오후 2시 평가 금액은 200억을 넘어섰다. 두 사람은 미리 사둔 샴페인을 터뜨렸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쏟아졌다. 건배.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강대현, 그 멍청한 놈, 이 꼴을 봤어야 하는데. 걔는 평생 이래도 1억도 못 만져볼걸? 주연은 샴페인을 들이키며 비웃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춤을 췄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끝에서 추는 춤이었다. 같은 시각 대연의 집무실. 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그래프는 비현실적으로 치솟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 주식시장의 데이터가 아니었다. 대연이 민수만을 위해 송출하는 가짜 서버의 화면이었다. 민수의 돈은 주식시장에 들어간 적도 없었다. 그저 대연의 계좌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을 뿐. 회장님, 민수 부장 쪽에서 매도 주문을 넣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김 전무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게 둬. 어차피 매도 버튼은 작동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 메시지만 뜨게 설정해 뒀으니까. 대연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슬슬 꿈에서 깨워줄까. 대연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준비해. 전원 차단. 다시 민수의 오피스텔. 평가 금액은 300억을 찍고 있었다. 민수와 주연은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틱.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 솟구치던 그래프가 정지했다. 왜 이래? 인터넷 끊겼어? 민수가 마우스를 흔들었다. 하지만 커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렉 걸렸나 봐. 새로 고침해봐, 빨리. 주연이 재촉했다. 민수는 F5키를 연타했다. 화면이 깜빡거렸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붉은색으로 가득했던 화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검은 화면 중앙에 하얀색 팝업창 하나가 떠 있었다.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해당 종목은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거래 정지.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래 정지라니. 내 돈은?
300억은? 주연이 민수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그 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없는 번호였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회사 발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대리야?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김대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부장님 컴퓨터랑 서류들 다 압수해 갔어요. 횡령 혐의라는데 지금 어디십니까? 경찰들도 와 있습니다. 민수의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쿵. 뭐라고? 감사팀? 주연이 민수의 표정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민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함정이야.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니. 내 돈은, 대출받은 3억은 어떻게 된 건데? 주연이 민수를 흔들었다. 민수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비명을 질렀다. 내 3억이 문제야? 회사 돈 50억이 날아갔다고. 나 감옥 가게 생겼다고. 민수는 주연을 거칠게 밀쳐냈다. 주연은 소파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돈 60만 안 냈어도. 뭐? 나 때문이라고. 하자고 한 건 너잖아. 내 집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꼬신 건 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악을 썼다. 방금 전까지 샴페인을 마시며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을 듯이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오피스텔 문이 쾅쾅 울렸다. 최민수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민수는 창문을 바라봤다. 여기는 15층. 도망칠 곳은 없었다. 주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대연아. 여보. 살려줘. 위기의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민수가 아니라 대연이었다. 그 무능하다고 버렸던 전 남편. 그 시각 대연은 모니터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회장님? 김 전무가 물었다. 경찰서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가야지. 그리고 대연은 재킷을 걸치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내 아내였던 여자의 마지막 얼굴을 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게 예의니까. 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3개월 전 그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 비는 그를 적시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제 우산을 쥔 손, 아니, 비를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구름 위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쾅, 쾅, 쾅. 철문을 부술 듯한 노크 소리가 오피스텔의 정적을 찢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방문 알림이 아니었다.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민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현관을 응시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주연은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귀를 막고 있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강제로 개방하기 전에 여세요. 굵직한 남자의 고함이 들려왔다. 민수는 기어가듯 현관으로 향했다. 도어록을 해제하는 손가락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렸다. 삐릭 삐릭 삐리릭. 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민수의 심장도 쪼그라들었다. 마침내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벌컥 열렸다. 푸른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좁은 현관은 순식간에 검은 구두들로 가득 찼다. 비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최민수 씨 되십니까? 형사 한 명이 민수의 얼굴에 신분증을 들이밀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들은 거실로 진입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민수의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주식 차트가 띄워져 있던 대형 TV의 연결선을 뽑았다. 안 돼. 그거 가져가지 마. 내 증거야. 내 돈이 거기 들어있다고. 주연이 비명을 지르며 감사팀 직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뺏으려 발버둥 쳤다. 이거 나. 이 안에 3억 있다고. 내 집 판 돈이란 말이야. 이보세요, 아주머니. 업무 방해로 같이 연행되고 싶습니까? 비키세요. 형사가 주연의 팔을 거칠게 제지했다. 주연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보였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민수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감겼다. 수갑이었다. 찰칵. 그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형사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사기당한 거라고요. 투자를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그 도사라는 노인, 그 노인이 시킨 겁니다. 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50억 횡령한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겁니다. 형사는 민수의 뒷덜미를 잡아 끌었다. 민수는 질질 끌려나가며 주연을 돌아보았다. 야, 너도 말해. 내가 대출받아서 투자하자고 했잖아. 내가 바람잡은 거잖아. 민수의 외침에 형사들이 주연을 주목했다. 이 여자분도 공범입니까? 공범이고 말고요. 이 여자가 다 계획한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민수는 살기 위해 주연을 팔아넘겼다. 주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이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최민수, 너 미쳤어? 내가 꼬셨잖아. 20배 벌게 해준다고. 서에 가서 따지시죠. 두 분 다 갑시다. 결국 주연의 손목에도 은팔찌가 채워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호송차 뒷좌석에 태워졌다. 차창 밖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호송차 안의 철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흐릿하게 뭉개져 있었다. 주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수는 창문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민수는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의 형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툭. 먼지가 피어올랐다. 자, 최민수 씨. 소설 그만 쓰시고 사실대로 말합시다. 50억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말했잖아요. 투자했다니까요. 신성 바이오 VIP 투자 조합. 거기 넣었다고요. 조회해봤습니다. 그런 조합은 없습니다. 당신이 돈을 보낸 계좌 대포 통장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입금되자마자 수십 개의 유령 계좌로 쪼개져서 세탁됐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증발했습니다. 못 찾아요, 이거. 증발이요?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압니까? 형사가 종이 한 장을 민수 앞으로 내밀었다. 당신이 투자 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이메일, 그리고 가짜 주식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 그 IP 추적해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민수는 침을 꼴깍 삼켰다. 바로 당신 옆에 있던 여자 박주연 씨의 휴대전화 테더링 신호로 잡혔습니다. 박주연 씨가 접속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주연이가요? 이것은 대연의 치밀한 설계였다. 대연은 민수의 해킹된 폰이 주연의 폰과 연결될 때만 가짜 서버에 접속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기술적으로 보면 마치 주연이 서버를 열어준 것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었다. 봐요. 그 여자가 범인이라니까요. 저는 낚인 겁니다. 민수는 책상을 치며 환호했다.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옆 조사실의 주연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있었다.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것밖에 없어요. 서버니 IP니 그런 거 모른다고요. 아주머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자꾸 오리발 내미실 겁니까? 남편을 사기쳐서 이혼하고 내연남이랑 짜고 회사 돈 횡령해서 도박하고 아주 막장 드라마를 찍으셨네. 형사는 혀를 찼다. 주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3개월 전 비 오는 날 아침 대연에게 10,000원짜리를 던져주던 그때부터였을까? 아니면 민수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던 그 순간부터였을까? 후회는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두근 터진 뒤였다. 밤샘 조사가 이어졌다. 민수와 주연은 서로를 헐뜯는 진술서 수십 장을 써냈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신뢰는 종이 쪼가리보다 가볍게 찢어졌다. 새벽 4시. 조사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민수와 주연이 있는 조사실을 번갈아 방문했다. 누구십니까? 국선 변호사입니까? 민수가 피곤에 찌든 눈으로 물었다. 변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아니요. 저는 피해자 측, 즉 귀하가 횡령한 회사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회장님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강 대표님 말씀이십니까?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민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변호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서류 가방에서 합의서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꺼냈다. 선처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법정 최고형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횡령금 50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수 씨 부모님 명의의 시골 땅 그리고 박주연 씨가 숨겨둔 비상금 통장까지 전부 동결됐습니다. 네. 부모님 땅은 왜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되죠.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의심되니까요. 억울하면 법정에서 소명하십시오. 아, 그리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구치소로 이감되기 전에 특별 면회를 허락하겠다고 하십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민수와 주연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회장이 직접 온다고. 그 베일에 쌓인 전설적인 투자자가 그들은 그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확인 사살일지 알 수 없었지만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눈물처럼 끊임없이. 유치장의 아침은 눅눅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다. 민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방에 수감된 주연은 밤새 흐느끼다 지쳐 잠이 든 듯 조용했다. 1024번, 1025번. 면회. 교도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렸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민수와 주연은 포승줄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피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민수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주연의 화장은 눈물에 번져 기괴하게 보였다. 그들은 접견실로 인도되었다. 일반 면회실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처럼 넓고 조용한 방이었다. 방 한가운데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끝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남자의 어깨는 넓었다. 최고급 슈트가 몸의 굴곡을 따라 완벽하게 흐르고 있었다. 빗어 넘긴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포마드 향이 났다. 민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 남자가 회장이다.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주연도 덩달아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개처럼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남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개처럼 일해서 갚겠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 민수와 주연은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남자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다. 차가운 무표정,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그 이목구비는 그들이 매일 보던, 무시하던, 밥벌레 취급하던 그 얼굴이었다. 강대현? 주연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민수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뇌정지가 왔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 남자가 왜 여기에? 왜 회장의 자리에? 대현은 의자를 빼고 천천히 앉았다. 그는 손목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찰그락. 금소금이 무겁게 울렸다. 오랜만이네, 부장님. 그리고 여보. 대현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아, 이제 여보가 아니지. 남남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그 양복은 뭐야? 당신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주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현은 피식 웃었다. 로또? 그런 요행은 너희들이나 바라는 거고. 나는 원래 내 자리에 돌아온 것뿐이야. 3년 동안 비워뒀던 내 자리. 설마 회장이라는 게. 민수가 덜덜 떨며 물었다. 그래, 최민수 부장. 자네가 횡령한 그 회사의 오너, 그리고 자네가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던 그 도사를 고용한 사람. 그게 나야. 충격은 폭탄처럼 터졌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익명의 제보, 가짜 주식 정보, 너무나 쉬웠던 대출, 그리고 이 파멸까지. 모든 것이 대현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연극이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그냥 고졸 백수였잖아. 청소하고 빨래나 하던 식충이었다고. 주연이 악을 썼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식충이라. 대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내가 식충이 연기를 할 때 너는 나를 가족으로 대했나? 내가 빗길에 쓰러져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로 너를 믿었어. 내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 숨어 있는 동안 내가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랐지. 하지만 너는 나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어. 내 존재를 갉아먹고 내 자존감을 짓밟았지. 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구두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 울렸다. 그리고 최민수. 너는 내 아내를 탐하고 내 집을 탐하고 결국엔 내 회사 돈까지 탐했어. 내 그 더러운 욕망이 너를 여기로 이끈 거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내 욕심에 기름을 부어준 것뿐이지. 함정이었어. 이건 무효야. 내가 짠 판이라고. 민수가 발악했다.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해봐. 판사가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증거는 완벽해. 넌 횡령범이고 주연이는 공범이야. 내 변호인단이 너희를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거야. 대현은 주연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주연은 대연의 눈을 피했다. 대연은 손가락으로 주연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렸다. 3억 아깝니까? 대연이 속삭였다. 그 돈 사실은 공중분해된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유령 회사를 통해 다시 내 계좌로 들어왔지.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잘 쓸게. 3년 동안 밥값은 해야지. 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대연 씨, 대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부부였잖아. 정을 생각해서라도. 주연은 대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하지만 대연은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발을 빼냈다. 부부? 정? 너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나를 비웃을 때 그 정은 어디 있었지? 너희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을 때 부부의 의리는 어디 있었지? 대연은 옷을 털고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 위의 시계를 다시 찼다. 용서는 신이 하는 거야. 나는 단지 너희를 신에게 좀 더 빨리 보내주거나 아니면 지옥을 미리 체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대연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가세요, 회장님.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문을 열었다. 대연은 나가기 직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 그리고 주연아. 내가 버린 낡은 가방 속에 사실 10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내가 열어봤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넌 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진짜 보물을 놓친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주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미련을 심어주기 위한 마지막 형벌이었다. 안 돼. 가지 마. 대연아. 주연의 절규가 접견실에 울려 퍼졌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문이 닫히자 대연은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컸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지만 그 뒷맛은 쇠맛처럼 비릿했다. 스케줄대로 진행해. 대연은 차갑게 지시하고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의 등 뒤로 주연과 민수의 오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 사라졌다. 계절이 바뀌었다.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왔다. 하지만 주연의 인생에는 영원한 겨울이 찾아왔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끝났다. 대연의 호화 변호인단은 민수와 주연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민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강대현, 두고 보자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주연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초범이고 민수의 주도하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옥 밖의 지옥으로 내던져진 것에 불과했다. 민수가 횡령한 돈의 일부 책임과 대연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3억, 그리고 각종 소송 비용까지. 주연은 하루아침에 4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해고당했고 업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재취업은 불가능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낡은 고시원. 반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 주연이 누워 있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났다. 주연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터 있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하며 빚을 갚고 있었다. 주연은 끙끙 앓으며 몸을 일으켰다. 관절 마디마디가 쑤셨다. 예전 같으면 마사지 숍에 가서 관리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파스 한 장 붙이는 것도 사치였다. 그녀는 방구석에 놓인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또다시 과거를 회상했다.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던 대현.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던 대현.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다.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다. 바보 같은 이라고. 주연은 젓가락을 든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라면 국물 위로 눈물방울이 파장을 일으켰다. 그날 오후 주연은 무언가에 홀린 듯 옷을 챙겨 입었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 점퍼와 보풀이 인바지였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대연의 회사가 있는 그 마천루로. 빌딩 앞에 도착한 주연은 압도적인 위용에 숨이 막혔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 꼭대기에 그가 있다. 내 남편이었던 남자. 주연은 회전문 앞에 섰다.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용서를 빌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을 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찌질한 기대감도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보안 요원이 앞을 막아섰다. 주연의 행색을 훑어보는 요원의 눈빛에서 경멸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주연이 대연에게 보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저, 강대연 회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약속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제가 사실 전 부인인데요.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보안 요원은 코웃음을 쳤다. 아주머니, 하루에도 회장님 지인이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10명은 됩니다.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나가세요. 진짜라니까요.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제발요. 주연이 소란을 피우자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끌어내. 주연은 짐짝처럼 들려 회전문 밖으로 쫓겨났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는 무릎이 까져 피가 났다.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혀를 차며 그녀를 피해갔다. 이러지 마세요. 저 진짜 아내였다고요. 그때였다. 로비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 대연이 있었다. 주연은 벌떡 일어났다. 대연 씨, 대연아. 그녀는 인파를 뚫고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벽은 높았다. 비키세요. 접근 금지입니다. 대연은 소란스러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글라스를 낀 그의 시선이 주연에게 머물렀다. 3초.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주연은 숨을 멈췄다. 그가 알아봤을까? 나를 불러줄까? 하지만 대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돌렸다. 마치 길가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본 것처럼 무심하고 건조한 시선이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탔다. 대연아, 나야 주연이.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주연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차 문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선팅된 창문 너머로 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배기구에서 나온 하얀 연기만이 주연의 얼굴을 덮쳤다. 주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빌딩 숲 사이로 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을 지운 것이다. 미움조차 남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주연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아! 주연은 땅을 치며 오열했다. 하지만 도시의 소음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금세 삼켜버렸다.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리무진 안에서 대연은 태블릿 PC로 업무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아까 그분 괜찮으십니까? 대연은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누구? 아, 입구에서 소란 피우던 잡상인 말인가? 신경 쓰지 마. 흔한 일이야. 대연은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다. 과거는 지나갔고 그는 현재를 살고 있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법.
이제 그에게는 찬란한 태양만이 비추고 있었기에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다시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이야기는 빗방울이 되어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주연은 덜덜 떨리는 턱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볼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고정된 대형 전광판 속에서는 여전히 강대현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다. 화면 속의 그는 마치 성인 군자처럼 혹은 모든 것을 통달한 신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설계할 수 있죠.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을 울렸다. 그 목소리는 주연의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후벼 팠다. 웅크리고 있었다고? 아니다. 그는 관찰하고 있었다. 먹잇감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오만해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주연은 비틀거리며 전광판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거짓말쟁이. 그녀의 입술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너는 악마야.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내 욕망을 부추겨서 지옥으로 떨어뜨린 악마라고. 주연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쇠한 탓이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피해갔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더러운 오물을 보듯 인상을 찌푸리며 거리를 벌렸다. 예전 같으면 그녀가 대연에게 보냈을 바로 그 경멸 어린 시선들이었다. 화면 속 인터뷰가 끝났다. 대연이 화면 밖으로 걸어나가며 암전되었다. 곧이어 화려한 화장품 광고가 시작되었다. 주연은 허공에 손을 뻗었다.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뿐이었다. 대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너무 추워. 배가 너무 고파. 집에 가고 싶어. 당신이 끓여주던 콩나물국이 먹고 싶어. 주연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보도블록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3개월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따뜻한 집, 폭신한 소파, 그리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던 남편. 그 모든 천국을 제 발로 차버리고 나온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액정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는 5%밖에 남지 않았다. 발신자 표시 제한. 주연은 알면서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라도 대연일까봐. 여보세요? 박주연 씨? 여기 대부업체입니다.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됐네요. 저희가 경고했죠. 한 번만 더 밀리면 사람 보낸다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 대연이 아니었다. 주연은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죄송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알바? 그 나이에 무슨 알바로 4억을 갚아? 장기라도 팔 거야? 내일 아침까지 입금 안 되면 당신 고시원 방 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알았어? 뚝. 전화가 끊겼다. 주연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고시원 쪽방조차 이제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빗속을 기어가듯 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뒤편, 쓰레기통이 늘어선 어두운 골목길이 그녀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주연은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빗물에 젖은 박스를 주워 몸을 덮었다. 3년 전 대연이 빗길에 쓰러져 있을 때 느꼈을 그 추위와 고독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당신도 이랬니? 주연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영원한 망각 속으로 사라져갔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진 스카이타워 100층 펜트하우스. 창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중 방음 유리 안쪽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들리는 것은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모터 소리와 얼음이 크리스털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뿐이었다. 대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호박색 위스키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방금 TV에서 송출된 자신의 인터뷰를 보지 않았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잘 짜인 또 하나의 연극이었으니까. 회장님. 등 뒤에서 김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퇴근 안 했나? 대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내일 일정 체크하고 가려던 참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보고? 박주연 씨 말입니다. 현재 시내고시원에서 쫓겨나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추심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할까요? 너무 막다른 길로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연은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식도를 뜨겁게 달궜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성공한 기업가의 얼굴.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피로감이 고여 있었다. 내버려둬. 대연이 짧게 대답했다. 도와주지도 말고 더 괴롭히지도 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그게 내가 그 여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민수 씨는 교도소 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른 수감자들과 폭행 시비가 붙어 독방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힘이 넘치나 보군. 알았어. 나가봐. 김 전무가 허리를 숙이고 물러갔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다시 대연 혼자 남았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가죽 소파로 걸어갔다. 이 펜트하우스의 모던한 인테리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찢어지고 색이 바랜 소파였다. 3개월 전까지 주연의 집 거실에 놓여있던 바로 그 소파였다. 대현이 민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밤새 닦았던 그 소파. 대현은 경매에 나온 주연의 살림살이를 모두 사들여 폐기 처분했지만 이 소파 하나만은 남겨두었다. 전리품이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경고장이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낯익은 가죽 냄새가 났다. 3년 동안 그는 이 소파 귀퉁이에 앉아 주연의 눈치를 보며 TV를 봤었다. 주연과 민수가 뒹굴던 자리. 하지만 지금은 오직 대연만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복수라. 대연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눈부셨다. 그는 복수를 완성했다. 그를 무시하던 아내를 파멸시켰고 그의 돈을 탐하던 남자를 감옥에 보냈다. 잃어버린 회사를 되찾았고 더 큰 부와 명예를 얻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3년 동안 주연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매일 밤 썼던 일기장이었다. 그 안에는 주연에 대한 원망, 죽이고 싶은 사례,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나약한 바람이 적혀 있었다. 대연은 라이터를 켰다. 파란 불꽃이 일렁였다. 그는 수첩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꽃은 무능한 남편이었던 강대연의 기록을 검은재로 만들었다. 잘 가라. 멍청했던 나. 대연은 재떨이에 다 탄 수첩을 던져 넣었다.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연기는 공기청정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을 틀었다. 욕조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다. 대연은 옷을 벗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신. 등에는 3년 전 사고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에는 배신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머리끝까지 물에 잠겼다. 숨을 참았다. 물속의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다. 그는 그곳에서 1분, 2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버텼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의 감각을 느끼고 싶었다. 푸앗. 대연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살아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겼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다가 점점 커져 욕실을 가득 채우는 호탕한 웃음이 되었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3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승리의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며칠 동안 서울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났다. 햇살은 날카로울 정도로 선명했다. 대연은 드레스룸에서 옷을 골랐다. 오늘은 짙은 네이비색 대신 밝은 그레이 슈트를 선택했다. 넥타이도 하늘색으로 매치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지 않았다. 회장님, 차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김 전무가 현관에서 말했다. 아니, 오늘은 걸어가겠어. 예. 회사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만. 날씨가 좋잖아. 그리고 새 구두도 길들여야 하고. 대연은 현관을 나섰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바깥 공기가 훅 끼쳐왔다. 비온 뒤의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은행나무 냄새가 섞여났다. 대연은 거리를 걸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갔다. 그들은 대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대연은 그 평범한 인파 속에 섞여 걸었다. 3년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걷던 이 길을 지금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대연은 횡단보도를 건넜다. 건너편에 작은 공원이 보였다. 노숙자들이 벤치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대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저 어딘가에 주연이 있을까? 하지만 그는 찾아보지 않았다.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혹은 죽든 그것은 이제 그의 알 바가 아니었다.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진정한 이별이었다. 대연은 회사 정문에 도착했다. 경비원들이 거수 경례를 했다. 대연은 밝은 미소로 받아주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인사에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회장님이 웃다니. 대연은 로비 중앙에 섰다. 높은 천장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빛을 마주했다. 그림자는 발밑으로 숨어들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지만 정오의 태양 아래서 그림자는 가장 작아진다. 그는 지금 인생의 정오에 서 있었다. 자, 다시 시작해볼까? 대연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띵 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대연은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1, 10, 30, 50. 숫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를 향해 올라갔다. 더 높은 곳으로 구름 위의 세상으로. 대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강대연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장롱 속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